네, 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오늘도 저희 경주마와 함께 하시죠. AI가 이 병을 진단하는 걸 넘어서 다른 기업들, 이 바이오 기업들의 임상 성공 확률까지 높여준다. 이 바이오 산업 전체를 끌어올려줄 수 있는 정말 막강한 기술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직 실적도 없는 기업에 이 3조 원에 달하는 몸값을 부여하는 것도 아마 그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제2, 제3의 루닛. 왠지 또 나와줄 것 같다 이런 기대감이 듭니다. 화요일에 주자 세 분께 조언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시장이 좋은 건지 네. 나쁜 건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뭐 여전히 테마 장세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는 상황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이제 대신에 그 수급 주체는 좀 바뀌었죠. 우리가 8월달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에 의한 약간은 이제 중소형주 시장에 대한 부분이 많이 나타나면서 네. 순환매가 상당히 빠르게 돌았다면 지금은 이제 기관과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이 좀 들어오면서 8월 달보다 조금 더 큰 종목군들 그리고 주도주 패턴에 대한 빠른 순환매가 나타나는 것이 특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도 반짝 올랐다가 또 차익 매물 나오고 2차전지 반짝 올랐다 또 차익 매물 나오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빠르게 좀 도는 거거든요. AI나 로봇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현재는 주도주에 대한 빠른 순환매가 도는 분위기가 좀 더 당분간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네, 부장님. 지금은 이제 아직은 이제 그 시장이 조정 장세가 끝난 건 아닌데 일단 그 지수를 보니까 코스닥은 그 의외로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아니라 그래도 이제 시가총액 최근에 커진 종목들을 인해서 추세는 돌린 모습인데 이제 매물소 과정에 들어갔고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그 삼성전자가 이제 바닥을 치면서 이제 그 21선 돌파가 나왔거든요. 네. 아직은 이제 21선을 돌리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서 안착하는 흐름은 적어도 뭐 한 2주 정도는 필요한 구간이라서 일단 코스피는 바닥을 탈피해서 저점을 지금 잡아가는 과정에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세를 돌린 상황에서 매물소 과정이 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동욱 대표님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일단 8월 마지막 주부터 반등장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서서 말씀 주신 대로 큰 종목들의 좀 혈이 대표적으로 삼성전자가 지난주 금요일 날 혈을 뚫었다 이제 이런 판단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어저께 지수가 후반에 한 20포인트 올랐거든요, 코스피가. 근데 오늘 장중에 조금 조정받다가 끝에 마이너스 2포인트로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제가 이제 가끔 표현하는 게 이제 남는 장사라는 표현을 쓰는데 올라갈 때 조금 더 많이 올라가고 내려갈 때 덜 까먹으면 결국 지수는 저점을 계속 높아지는 그런 장세가 나오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 네. 일단 시장의 전면은 뭐 누가 뭐라 그래도 뭐 오늘도 의료 AI 쪽 강했고 어제 같은 경우 또 로봇주들 신나게 올라가는 것도 저변에 깔려 있는 기본은 결국은 AI 인공지능의 그 저변에서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가는 장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약간 그 뭔가 방향성은 조금 모호한 상태? 뭐 어느 방향으로 올라간다 내려간다 좀 모호한 상태에 와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뭐 앞으로 어떤 모멘텀을 좀 받게 될지 뭐 9월에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지수는 그야말로 흔히 말해서 가두리 장세라고 하죠. 네. 뭐 2,650을 시원하게 뚫어주는 장도 아닐 거지만 그렇다고 2,500 밑으로 쑥 내려갔다가 오는 장세도 아니고 2,500 한 50에서 2,500 사이쯤에서 위아래 등락이 있는 장세니까 뭐 지수 플레이어들한테는 조금 답답해 보이겠지만 종목과 섹터 그거 중점으로 하란 말씀 뭐 두세 달째 많은 분들이 외치고 있는데 네. 뭐 그런 쪽으로 해서 잘 날아가는 기업들을 뭐 사이클상 잘 타고 있는 분들한테는 뭐 지금보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늘 삼성전자 중심으로 해서 지수가 한 400~500포인트 올라가는 장이 나왔을 때 모두가 행복하냐? 근데 이것도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중소형주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게 최악이에요. 수급이 너무 거기로 몰려서. 그러니까 2016년도, 17년도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반도체 특수 때문에 두 종목만 올라가서 지수를 한 500포인트 올렸는데 네. 그때 나머지 종목들은 전부 다 한마디로 안 가고 파이 상태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 게 돼도 문제고 지금처럼 뭐 지수 과열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려 꽂는 장세도 아닌데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춰주면서 섹터들이 굉장히 활발한 순환매를 갖고 있는 장세가 나름대로 개인 투자가분들도 뭐 여차해서 드실 수 있는 그런 섹터들을 발견할 수만 있다고 하면 네. 좋은 장세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초전도체는
왜 또 안 죽고 살아났더라고요. 네이처에서 무슨 기사를 또 냈더라고요. 보니까 뭐 연구 초전도체 연구 강화해야 된다 이런 기사를 냈더니 LK99랑은 관계가 없지만 이 얘기를 듣고 또 초전도체 투자자들이 엄청 또 몰린 것 같은데. 지금 뭐 안 죽는 게 이제 신성 델타테크만 그렇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거의 뭐 정저점까지 빠졌다가 오늘 같이 반등 나온 정도인데 네. 뭐 지금 살아있는 건 이제 신성 뭐 델타 좀비라고 그러더라고요. 뭐 제가 붙이긴 했지만 그래서 좀비 같은 종목이 하나 있는데 그거 좀 달리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그 어떤 초전체 모멘텀으로 움직이는 거라고 언뜻 보이겠지만은 이거는 이제 이거는 수급을 잡고 있는 특정 주체에서 인위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고요. 실제로 그 신성 델타테크 그 공시를 보시면은 개인 계좌 세 군데서 매수 관여를 많이 해가지고 이제 투자국이 걸린 사례가 있거든요. 그 개인 계좌 세 개가 있습니다. 그거는 저는 조사를 해야 된다고 좀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신성 델타테크는 그냥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이게 그런 초전도체 모멘텀으로 가는 거라로 좀 보지 않고 이거는 그거를 이용해서 별도로 아예 그 수급 주체가 이게 특정 이 종목을 갖고 있는 그 세력이 움직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네. 뭐 하실 말씀 있으면. 예.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사실 이제 최근에는 그 네이버 카페나 아니 카카오톡 방이라든지 텔레그램 방 이런 것들이 이제 워낙 활성화되어 있다 보니까 아직도 이제 이런 개인들에 대한 수급이 들어갔던 기업들에 대해서 뭐랄까 할까 이제 설거지 물량이라고 할까 그런 물량들이 남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기업에 대한 우리가 LK99에 대한 유효성에 대한 부분을 떠나가지고 지금 이 수급적인 부분을 움직이는 거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그걸로 가지고 이게 다시 대마불사처럼 살아나는 거 아닌가라는 기대보다는 지금 현재 트렌드 자체는 이쪽에 안 잡히거든요. 대부분 다 주도주 쪽에 트렌드가 잡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트레이딩을 하더라도 주도주 쪽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트레이딩을 하신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지금 볼 게 굉장히 많은 장인 것 같아요. 지난주에 정확히 이 시간에 우리 몇몇 전문가들께서 AI 뭐 관련주들 중에 뭐 특별한 건 없어도 이것만큼은 그래도 괜찮아라고 말씀하신 게 있었는데 그게 바로 루닛하고 뷰노였습니다. 오늘 급상승을 했는데 오늘의 강세 배경은 어디에 있는 건가요? 루닛. 우선 이제 미국발 이슈도 있었습니다. 이게 사실 뭐 암 진단 관련된 이슈도 물론 뭐 우리 작가님이 뽑아놨는데 이 이슈보다 저는 좀 더 주목해서 봤던 것이 엔비디아에서 신약 후보 물질 관리 스타트업 기업에 대해서 투자했다는 이슈가 있었거든요. 그 말은 이제 미국발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도 우리가 의료 AI에 대한 부분 자체가 현재는 확장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AI 반도체와도 엮이면서 AI가 정말 우리가 시대적 흐름 자체가 표면적으로 드러나고 있구나라는 것이 드러나다 보니까 국내에서는 이제 뷰노라든지 루닛이 또 강세를 보이는 모습들이 나타났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마찬가지로 이제 이 두 종목 말고 원래 3대장이라고 얘기하는데 한 가지가 더 JLK라는 기업이 또 있습니다. 오늘 또 JLK가 의미 있는 부분에서에 대한 돌파가 한번 이루어졌던 시점이 있기 때문에 요게 최근에는 상당 부분 이슈가 좀 더 이어갈 거라고 보고 우리가 뭐 한 가지 더 기업을 본다면 큐렉소가 과거 2014년도에 T솔루션 1이라는 또 의료 AI 관련된 의료기기를 또 납품했던 이력이 있다 보니까 이런 기업들이 최근에는 현재 재평가를 꾸준하게 받을 수 있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겠고요. 요것들이 좀 더 달려간다면 이제 바닥권역에서 또 비대면 진료 관련된 기업들도 함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다양한 기업들 종목들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금 뭐 여러 글로벌 제약사들하고 협업을 한다 우리가 루닛에 대해서 이런 이슈들은 알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폭발적인 성장이 기대는 됩니다만 지금 시총이 2조 8천억 원이거든요. 앞으로 얼마나 이게 더 성장할 주가의 여력이 남았느냐 어떻게 예상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그 루닛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많이 오르기 전에 그러니까 뭐 최소 3조, 그 뷰노는 1조 요 얘기 좀 있었고요. 최소 3조. 그래서 3조 가면은 뭐 그 뷰노 같은 경우도 5천억인데 그럼 거기서 뭐 더블 갈 수 있게 하면서 그 뷰노 같은 게도 취소했고 그 루닛 같은 경우는 루닛 인사이트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암을 이제 조기 발견하는 그런 그 검사 그 제품이라서 요게 이제 인기가 나왔고 그리고 시장의 관심은 루닛 스코프 쪽에 좀 큰 것 같습니다. 이제 그게 뭡니까? 루닛 스코프? 이제 그 글로벌 제약사들랑 그 글로벌 제약사 신약을 이제 그 개발을 하게 되면 그 승인을 받게 되면은 그 해당 질병의 그 치료제를 쓰기 위해
그 허가를 받으면 그 치료제를 쓸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치료를 쓰기 위해서는 검사를 받아야 되니까 반드시 그 치료제를 쓰기 위해서 르닛의 이제 스코프를 통해서 이제 검사를 받게 되는 그런 이제 형태가 되는데 그게 지금 상향성이 큰 것 같고 적용 범위도 넓혀 간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르닛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재료가 좀 여러 개 나왔던 거는 아까 이제 그 암 진단 AI를 이제 일본에서 보험 적용됐다. 요게 이제 기사로 나왔었고 네. 또 하나가 이제 이거 뭐 약간 찌라시처럼 나왔는데 르닛과 카카오 헬스케어 그 대표가 그 윤석열 대통령과 아시안 정상회의 동행한다 이런 얘기가 하나가 인도네시아. 예, 나왔다가 지워졌습니다. 또 잠깐 네. 나왔다가 그랬고 또 하나 수급 이슈가 있었던 게 그 오늘 이제 확정인데 뉴스상으로 이제 FTSE 지수 편입에 대한 얘기 나오지는 않았는데 르닛이 그 FTSE 월드 지수의 스몰캡에 편입이 됐습니다. 네. 요게 이제 들어갔던 종목들이 스몰캡에는 이제 TC 스틸, 뭐 르닛 같은 게 들어가서 오늘 움직임이 괜찮았고요.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가 뭐 미들캡, 에코프로가 그 라지캡에 들어가서 여기 이제 요 수급 이슈랑 또 재료가 한 2가지 정도에 있었고 그리고 아까 이제 요즘 AI 관련 섹터들의 특히 보로노이 같은 게 유무상증자 있어서 관련 그 이후에 올라가서 유사 사례다. 그래서 그 기업의 유상증자, 무상증자가 악재도 있고 호재가 있는데 이는 르닛 같은 경우는 대표를 비롯해서 경영진들 100% 모두 다 참여를 했고 그리고 당장에 어떤 운영 자금이 필요한 게 아니라 르닛 같은 경우에는 2025년까지 쓸 자금 450억은 충분히 있는데 향후에 그 인수합병이라든가 사업의 확장을 위해서 선제적으로 자금을 조달한 것이고 그렇게 되면 2025년까지는 적어도 르닛은 추가적인 그 이제 자금 조달은 진짜 없을 거기 때문에 이걸 굉장히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본 것 같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유상증자 발표할 당일에 시가 갭을 떨어졌지만은 그걸 다 상승 전환을 하고선 좀 추가적 급등세가 나와서 오늘 신고가 나왔는데 추가적인 상승세는 또 갈 것 같고요. 아직 뭐 유닛이 이제 얘기하고 있는 그런 꿈들이 하여튼 펼쳐진 건 아니고 그리고 뭐 2033년인가요? 뭐 그때까지 영업이 5조 3조인가? 그 얘기를 했는데 네, 5조. 과연 그게 뭐 될지 모르겠지만은 일단 뭐 진로는 봤죠. 진로는 네. 봤는데 그거를 믿기보다도 좀, 경영진들 대표 특히 대표가 얘기하는 걸 봤을 때는 충분히 성장 가능성이 좀 높은 것 같다. 그건 인정해야 될 것 네.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뭐 5조 전망 뭐 당장은 몰라도 그런 막 큰 포부를 갖고 있다는 건 알겠고요. 근데 우리 뭐 시청자분들도 그런 말씀하세요. 르닛, 뷰노 매출 영업이익 상반기에 과연 얼마나 나올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뭐 지금 당장의 실적이랑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지금의 주가가 가능한 거냐 이런 의구심들은 있을 것 같거든요. 당연히 주가라고 하는 건 의심의 벽을 타고 오른다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네. 르닛 제가 알기로는 상반기 매출이 한 160억 정도 나왔으니까 근데 이제 시장의 잣대로 보면 시가총액이 2조 8천억인데 상반기 매출이 160억이면 뭐 그게 다 거의 다 영업 마진이라고 하더라도 150억 내외일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도대체 펄을 어떻게 계산을 해줘야 되지 이제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 네. 그거는 아마 뭐 지금 의료 AI를 보는 관점이 우리 대부분 사실 비전문가인데 네. 몇몇의 굉장히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지금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지금 우리 옆에 우리 이창호 부장님, 뭐 2차 전지 쪽에 이제 신화적인 지금 상황이시지만 7, 8년 전에 2차 전지 소재들이나 이런 애들이 몇 년 있다가 얼마 벌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으면 지금 상황하고 비슷하지 않을까요? 그때 당시에 느꼈을 뭐 괴리감이나 충격은 아니 저것들 말도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을 것 같은데 네. 7, 8년 지나서 이제 보니까 근접하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것들 목도한다. 근데 여전히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게 르닛의 대표가 한 일주일 전쯤인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2033년도 되면 매출 10조에 영업이익 5조 달성합니다라고 했는데 10년 후를 뭐 갔다 온 사람도 아무도 없는데 그렇죠. 누가 알겠습니까만 저는 최근에 이런 그 특히 의료 분야 쪽의 그 종목들의 좀 슛을 이게 지금 굉장히 용감한 발언들을 막 하는 거거든요. 제가 한 2주 전쯤에 유사한 기업들 하나가 있었는데 네. 그때 이 기업 같은 디알텍이라는 종목인데요. 네. 영업이익이 2분기 때 1억이 조금 더 나왔나 그 정도예요. 네. 근데 대표가 2주 전에 인터뷰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자기네 4가지 플랫폼이 순이익 500억씩 다 벌어들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2,000억 벌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 주간만 한 80% 올랐어요. 한 주 동안. 결과가 어땠을지 궁금하네요. 아니 80% 올랐습니다. 네, 네. 지금도 오늘도 아마 사상 최고가 이렇게 흐름이 아, 좀 그래요? 나오고 있는데 어. 그 이번에 뷰노도 오늘 큰 상승이 있었지만 일주일 전에 대표가 어떤 결단을 했냐면 연초 대비해서 주가가 100% 올라가면 약 10억대 이상의 성과급을 받는 걸로 아마 계약이 맺어졌었나 봐요. 네. 근데 그걸 포기했다는 기사가 일주일 전에 나왔거든요. 왜? 주가로는 달성이 됐는데 매출이 늘기는 했지만 생각했던 목표만큼 안 돼서 포기합니다. 이렇게 결단을 했다라는 기사가 한 일주일 전에 나왔는데 예. 그 뒤에 생각해 보니까 뷰노 시총이 한 2천억 이상은 는 것 같아요. 11억 포기한 대가 대신해서 보면은. 네. 그리고 그 딥노이드 같은 경우도 오늘 나름대로 뭐 조금 후발이지만 올랐는데 걔도 요새 그 유상 이슈 때문에 사실 조금 주춤했었거든요. 네. 근데 대표가 엊그저께 무슨 인터뷰를 했냐면은 MRI 찍으면 32만 원 정도 비용 들어가는데 예. 4만 원씩은 우리 회사에 떨어집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내년도면 흑자 자신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지금 요새 그 특히 그쪽 라인에 있는 분들이 무슨 자신감인지 모르겠는데 다른 업종이나 이런 데서 CEO들이 얘기하지 않는 굉장한 자신감들을 비전으로 얘기하는 것도 유행이에요. 네. 그런 것들이 지금 시장에서 먹히고 있는 것도 하나의 팩트고요. 네. 그런 건 조금 균형을 잡고 봐야 된다는 말씀으로 들리네요. 네. 사실 이제 우리가 뷰노가 지금 반기 2분기 실적이 매출이 30억이고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57억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루닛이 매출 54억에 마이너스 100억 영업이익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앞서 얘기했던 이제 JLK 같은 경우에 현재 적자 기업이고요. 우리가 지금 현재 시장을 실적으로는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실적으로 따진다면 지금 현재 수출 동향표로 따지면 자동차 업종과 양극재는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해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거는 실적을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그런 종목군들이 일부 쉬어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대신에 이제 의료 AI 관련된 기업들이 지금 현재 글로벌적인 훈풍을 타고 상승하고 있는 과정인데 결국은 지금 이제 약간 이런 말씀드리긴 좀 뭐하지만 밈 같은 것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대표이사들이 그렇게 강하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야 대표이사가 저렇게 강하게 얘기하는데 저런 것들이 팩트겠지. 저런 목표를 가지고 하면 당연히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예.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네이버 카페나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에서 유닛 저런 자신감 이런 발판에는 이런 의료기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분석에 대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하면 거기에 대한 부분 자체를 우리 이성적인 판단을 못 하게 되거든요. 예. 우리가 앞서서도 LK99에 대해서도 이 방송에서도 우리가 21세기 연금술이다. 그런 일은 없다고 얘기했지만 네. 수급이 그렇게 받쳐주고 올라가 버리면 다들 진짜인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저는 봐요. 우리가 이것을 뭔가에 대한 이제 장기적 투자에 대한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 대신에 수급에 대한 부분을 움직이는 거니까 그냥 그 다른 분위기,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수급에 대한 부분으로 생각하시면서 뭐 이런 것들은 우리도 함께 트레이딩 관점에 대한 부분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지 이걸 가지고 뭔가 심각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는 하나의 일종의 아직까지는 테마에 대한 부분으로 봐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트레이딩의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자는 말씀을 주셨는데 네, 맞습니다. 지금 보면은 루닛하고 뷰노하고 둘 다 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은 비슷한데 네. 실제로 상장 당시에는 몸값이 3천억 원 수준으로 비슷했다고 해요. 지금은 이게 가격이 3배 정도 벌어진 거거든요. 이 격차는 어디에서 왔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시장에서 좀 더 수급적인 분위기를 붙인다든지 아니면 뭔가에 대한 재료에 대한 부분 자체가 사람들한테 좀 더 설득력을 얻는 거죠. 네.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대표회사들의 그런 뭐라고 할까 이제 근자감 이런 것들이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될 것 같거든요. 루닛의 대표가 네. 조금 더 자신감이 넘쳤다. 뭔가 미래 사업에 대한. 보충을 네. 하자면요. 네. 그러니까 둘이 이제 시가총 시장은 비슷했는데 사업의 방향성이 처음에 달랐습니다. 완전히. 이게 무슨 얘기냐면 루닛은 애초부터 해외에서 타겟으로 해서 임상 환자도 거기서 구하고 물론 이제 시작 자체는 기본 데이터는 국내 환자를 정했지만은 네. 해외 이제 뭐 백인, 뭐 흑인 이렇게 해외 환자를 위주로 거기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이거에 초점을 맞춰서 거기 중심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네. 이제 FDA 승인이라든가 이제 처음부터 우리 해외 진출한다 이 모멘텀으로 움직였던 거고 처음에 뷰노가 IR을 어떻게 했었냐면은 우리 현재 이제 이래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뭐 그 이제
그 심정지 이거 잘 예측하고 네. 올해 잘하면 뭐 흑자 전환 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IR을 처음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국한에서 IR을 했다가 루닛이 지금 그 해외로 그 진출하는 모멘텀을 바꿔서 계속 급등하니까 어느 순간 갑자기 IR이 바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FDA 승인 쪽으로 중점적으로 얘기한 다음부터 주가가 움직였어요. 그래서 이 AI 관련 의료 관련 종목들도 결국에는 국내에 국한된 게 아니라 해외에 얼만큼 진출을 많이 할 수 있는지 FDA 승인이라든가 여러 모멘텀이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이제 바이오는 결국에는 당장 실적이 아니라 꿈을 먹고 사는 산업이기 때문에 그 꿈을 얼마큼 그려주는지가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그림을 루닛이 먼저 잘 그렸고 그걸 잘 모니터링해서 이제 뷰노라든가 뭐 히테카 바이오도 제가 IR을 했었지만은 거기도 IR 방향이 바뀌었어요.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그래서 이제 이 IR 그래서 이 바이오 기업들은 실제 실력도 중요하지만은 기업 IR을 어떻게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최근에 이런 그 의료 바이오 기업들이 AI 의료 관련 종목들이 지금 IR을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고 뭐 지노믹트리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IR의 영향이 상당히 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아니 루닛 뷰노만 있는 게 아니라요. 지금 AI에 삼성이라는 키워드가 또 붙었단 말이죠. 삼성이 뭐 자체 생성형 AI 상표권 삼성 가우스라는 상표권을 뭐 출원을 했다라고 하면서 지금 삼성도 AI를 조만간 좀 내놓을 거다라는 얘기 그리고 뭐 이것과 관련해서 뭐 여러 키워드들이 나온 것 같은데 뭐 삼성 SDS, 엠로, 솔트룩스 이런 키워드들이 좀 연결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뭐 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뭐 삼성은 항상 보면 이제 뭐 어디를 이제 타겟으로 하느냐인데 저는 이제 애플을 늘 좀 대상으로 한다고 보는데 네. 애플이 AI 하겠다고 하니까 이제 삼성도 득달같이 뭐 하겠다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만 애플 AI가 그렇게 뭐 생각보다 속도를 내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삼성의 지금 생성형 AI는 한마디로 뭐 B2C는 아니고 그냥 내부적으로 직원들이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글로벌 그 업체들이 대부분 일단 기본 그 생성형 AI는 정보 노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쉽기 때문에 폐쇄형으로 하는 것들을 좀 많이 유도를 하거든요. 당장은 또 그런 것들이 개발되기 전에는 이런 생성형 AI 쓰지도 마 이렇게 또 지침을 내리기도 하는데 네. 어쨌든 지금 일정상으로 보면 빠르면 이달 후반 정도쯤에 이제 자체 모델을 좀 만들어 가지고 다음 달 정도에 일단 좀 시범 테스트를 해본 다음에 괜찮은 반응이 나오면 연말이나 연초부터는 직원용으로 일단 쓰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삼성 SDS가 또 자체 그 생성형 AI를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12일쯤인가 아마 공개 발표를 하는 걸로 되어 있고 네. 관련돼서 뭐 호텔에서 뭐 한다라고 이렇게 이벤트가 예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리고 이번 주 들어서 오픈 엣지라든가 솔트룩스 같은 데가 또 자체 AI를 공개하는 이벤트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맞물려서 약간의 그 환상적인 루머라든가 이런 것하고 좀 연결이 돼 있긴 한데요. 최근에 삼성 SDS가 연초 이후에 이제 엠노라고 하는 주식의 지분을 갖고 있다 보니까 삼성 SDS가 뭐 삼성전자랑 연결을 해서 AI를 한다더라 이렇게 시나리오가 만들어지면 엠노가 직관적인 뭐 수혜주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요. 한 달 전쯤부터 이제 시장에 좀 나도는 얘기는 솔트룩스가 나름대로 히스토리가 있는데 삼성과의 어떤 협업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가지고 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또 내일 모레 자체 모델도 나오니까 네. 삼성은 어차피 자체 모델 갖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디 걸 좀 빌려와서 하게 된다고 하면 뭐 솔트룩스 얘기들을 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이 오늘 강하게 아마 시장 지수 내에서 주가를 끌어올린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AI 관련해서 뭐 여기저기 이벤트들이 굉장히 많고 생성형 AI 공개 일정들이 쭉 연달아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기대감들이 계속 이런 시장의 어떤 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생각은 드는데 지금 AI 섹터에 뭔가 이슈들이 지금은 많으니까 그렇다 치고 네. 이 이슈들이 다 끝이 나고 나면 또 한순간 또 식어버리는 거 아닌가 이런 불안감도 조금은 있거든요. AI 관련된 투자 좀 어떻게 좀 접근해라 조언해 주시겠어요? 지난주에도 뭐 말씀을 좀 드렸었던 건데 뭐 반복을 하자면 일단은 가장 그러니까 AI 서비스를 투자하는 기업들은 지금은 어쨌든
계속 투자를 하기 때문에 수익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걸 다시 비즈니스 모델로 연결하는 것과 연결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까지 과정은 시간이 걸리고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가 이제 하이퍼 클로버 X가 나오면서 이게 이제 수익 모델이 되는 거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거를 구축하는 뭐 삼성 DS라든가 이렇게 SI 업체들 이런 일단 돈이 수주 모멘텀으로 바뀌었죠. 수주가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단에서 서버 단을 구축을 해야 되니까 사실상 그러면 AI 모든 모멘텀은 지금 이 사이클은 엔비디아에 집중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그 AI 투자는 첫 번째 그냥 일단 엔비디아예요. 엔비디아에다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관련 뭐 거기 파생돼 가지고 뭐 의료 AI라든가 이제 그 실제 수익이 창출되는 기업들을 보시면 되겠고요. 서비스 단에서는 아직은 투자 관점에서 접근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의 그 분위기도 저는 지금 반영이 되고 있다고 보는데 우리가 이제 앞서서 보면 해외 진출에 대한 것이 하나의 키포인트로 AI 관련된 기업들이 강하게 상승했다면 최근에는 이 AI에 대한 부분 자체의 불확실성을 시청자분들도 알고 계시니까 오히려 대기업과에 대한 연관성을 많이들 찾으시거든요. 그러면 실제 우리가 8월 달까지 가장 많이 올랐던 AI 관련된 기업 중에 한 군데가 폴라리스 오피스였습니다. 폴라리스 오피스가 강하게 급등을 하면서 상한가를 보냈던 것도 네이버에 대한 연관성이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앱노 같은 경우에 최근 들어서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지만 사실 삼성전자와 관련이 있다는 얘기를 하지만 지분 구조만을 보면 삼성 STS와에 대한 관계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것도 뭐 솔트룩스라든지 뭐 지금 우리가 로봇 관련주들도 마찬가지죠. 계속 대기업과에 대한 연관성에 대한 부분이 이슈가 되면서 지금 급등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은 그만큼 시장은 불확실한데 이게 더 갈 것 같기도 하고 글로벌적인 트렌드가 갇혀져 있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위안을 삼으면서 상승하는 과정이 나타나고 있다고 봐요. 우리가 현재 이런 분위기 자체가 저는 쉽게 꺾이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이런 AI에 대한 이슈가 처음에 나타났던 것이 바로 1월 달, 그리고 작년 12월 달부터였는데 그때 이슈가 나왔던 것이 바로 AI 챗 GPT에 대한 이슈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엔비디아가 확산되었고 엔비디아가 지금 확산되면서 반도체까지도 결론이 나타났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은 이제 이 엔비디아에 대한 IP를 공급하는 기업, 바로 ARM에 대한 또 나스닥 상장 이슈가 있다 보니까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ARM에 대한 상장 이슈를 가져가는 데까지는 계속적인 이런 AI라든지 반도체 이슈가 이어갈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연출되지 않겠나라는 부분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에코프로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지금 몇 거래일째 계속 하락 중이긴 한데 물론 이제 100만 원대로 접어들면서 하락폭이 좀 줄긴 했습니다. 부장님, 지금 에코프로 어떤 상황인지 좀 분석을 좀 해주세요. 에코프로는 지금 이제 손바뀜이 있는 거로 좀 보고 있고요. 일단은 그 5월 말부터 이제 최근에 올라올 때까지 수급 주체는 외국인이었습니다. 이제 개인들이 2조를 팔았고 외국인이 2조를 샀고 기관은 뭐 1,000억밖에 안 샀으니까 뭐 수급에서 빠져 있고 그래서 이제 공매도가 이제 8월 31일 기준으로 1조 7천억이 찍혔거든요. 그날 이제 8월 30일에 MSCI 이제 그 종가로 편입이 되면서 종가로 한 1조 정도 들어왔는데 반대로 이제 9천억이 매도가 나왔는데 그날 당시에는 4천억 공매도가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5천억이 추가가 돼가지고 9천억이 되면서 8월 31일 기준으로 1조 7천억 오늘까지 가게 되면 거의 2조 넘어가지 않나 공매도 잔고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공매도 세력과 진짜 외국인 간의 이제 전쟁이 벌쳐졌고 개인들은 퇴장했습니다. 이게 개인들과의 전쟁이 아니고? 네, 개인이 아닙니다. 이제 개인들이 2조 팔았기 때문에 사실 그러니까 이제 물량을 더 구할 수 있었던 거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좀 의아한 게 그 MSCI에 편입된 것들은 뭐 뉴스가 많이 된 것 같은데 그 FTS 이 5월 월드 지수랑 샤이아 뭐 그 멀티 내셔널 지수 이 세 가지 지수에 편입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8월 18일 기준으로 사실 그날부터 이제 FTSE 그 월 월드 지수 편입 이슈가 나왔는데 이게 최종 수정이 돼서 그 9월 4일자 최종 수정이 돼서 오늘 확정 발표가 된 건데 언론에 없습니다. 이게 단 한 건에. 그리고 이거를 코멘트하는 애널리스트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게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그 5월 월드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여기 라지캡에 바로 들어갔고 이제 미들캡에 코스모 신소재, 스몰캡에 TC 스틸이 2차 전지 쪽에서 편입됐고 루닛도 스몰캡에 들어가면서 했던 거고 코스모 신소재도 오늘 이제 그 권리락이 어제 권리락이 된 상태에서 오늘 이제 급등이 좀 나왔는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이제 3개나 편입이 됐는데도 말이 없었다는 건 좀 저는 좀 정말 의아하다. 월드 지수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6월 달에 편입된 ET100과 ET50 같은 경우에는 환경
환경 부분의 매출 그 비중 높을 때 선정이 되는 건데 네. 이 오일월드 지수는 전 세계 모든 섹터에 포함된 범위고요. 샤해 지수는 샤리아 지수는 이슬람 그 종교법에 접촉되지 않고 재무 지표, 재무 건전성이 높은 기업을 선정했고요. 그리고 멀티네이셔널 지수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그 기업이 속해 있는 대륙 밖에서 전체 이익의 30%가 넘어야지만 선정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에 관련된 수급이 좀 굉장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요게 얘기가 없고 그렇게 되면은 지금 9월 18일자 기준으로 이제 종가로 편입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MSCI 편입 지수가 되고 FTSE 편입까지 돼서 이제 9월 이제 8일, 19일까지 이게 수급 이벤트가 이어지는 모습인데 예. 이게 지금 개인들이 좀 흔들려서 그러니까 왜냐면 종가 MSCI 편입 되면 좀 더 올라갈 줄 알았는데 밀리니까 흔들려서 많이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그 수급이 지금 교체가 지금 손바뀜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런 비슷한 사례가 이제 뭐 좀 다르긴 하지만 그 3년 전에 똑같은 기간에요. 신풍제약이 MSCI 편입이 되면서 73,100원에 있던 주가가 이제 FTS 편입까지 종가 다음 날까지 21만 8천 원까지 단번에 올라가는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네. 지금 그때는 이제 코스피 200 종목이 아니어서 공매도가 안 된 차이는 있습니다. 분명히 있지만은 지금 그 외국인들의 수급 자체가 MSCI는 뭐 인덱스 자금이 패시브 자금이 들어왔지만은 지금 이제 액티브 자금부터 해서 계속 장기 자금이 지금 들어오고 있고 FTS가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제 뭐 갖고 계신 분들은 굳이 뭐 매도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마 매도 물량은 이걸 것 같아요. 그 대주주 양도세 걸리신 분들이 아마 그 11월 정도 지금 미리 매도하신 분들 계실 것 같고 뭐 10월이나 10월 달 정도 올라오면 좀 매도할 것 같긴 한데 대부분 전략이 현금으로 가지 않고 관련 ETF를 다 살려고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그 예전 것처럼 뭐 양도세 물량 매물 나와가지고 주가 너무 빠지는 이런 현상보다도 어느 정도 ETF 수급으로 인해서 좀 방어가 될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에코프로 쪽은 좀 빠지는 반면에 포스코 쪽은 전반적으로 좀 흐름이 괜찮은 느낌이던데요. 네. 며칠째 한 이틀째 계속 강세 보이는 것 같고. 네, 포스코도 지난번에 이제 에코프로 기준으로 보면은 뭐 한 150만 원 할 때쯤 비슷하게 이제 최상단을 찍었다가 나름대로 좀 가격 조정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아무리 봐도 이제 소재단의 어떤 좀 장기적인 뭐 공급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 쪽에서 포스코가 굉장한 뭐 수직 계열화를 좀 이루고 있는 상황이고 계열사들 몇 개도 계속 비중국권으로 해서 소재단의 확보에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기도 하고 결과물들이 나오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뭐 방금 말씀 주신 에코프로나 LNF의 어떤 선전도 기대를 하지만 포스코도 결국은 뭐 회사가 주장하는 대로 오늘 주장 얘기가 좀 많이 나오는데요. 네. 2차 전지 종합 소재 우측 서는 기업으로 올라갈 거다 이런 전망들 나오니까 포스코 홀딩스에 대해서 일단 이제 여타 뭐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지만 이제 그 가격적인 목표를 한 70만 원권 이렇게 좀 상향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다 보니까요. 포스코 홀딩스 중심으로 일단 좀 뭉쳐지는 흐름이고 포스코 퓨처엠이나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런 애들이 또 최근에 좀 시세를 내주는 데다가 또 약간 약발 떨어질 것 같으면 거래소로 옮길게요. 뭐 이렇게 또 하니까 또 포스코 DX 같은 거 쭉 예. 한번 올려주면서 그쪽 뭐 전반적으로 포스코라고 하는 그 우산 안에 있는 기업들은 뭐 그 안에서는 나름대로 선전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예. 그러니까 보충하면은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도 지금 또 FTS 지수에 또 들어갔거든요. 아, 또 수급 그래요? 이벤트가 있었고 그리고 포스코 DX는 뭐 거래소로 이견한다는 것과 그리고 아까 에코프로 개인들 많이 판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포스코홀딩스 하고 있습니다. 그 수급이 지금 이렇게 지금 옮겨서 그래서 이제 포스코홀딩스가 이제 PBR 한 배가 67만 원인데 요거 최근에 이제 그 저희 같은 지점에 계신 분께서 PBR 5배 부르셨고. 그러니까 공시로 부른 게 아니라 저한테 말씀하신 거를 제가 다른 데서 얘기를 했더니만 네. 그래서 이제 그 뭐 폴 이사님을 이렇게 부르면서 이제 폴 쪽에 포스코홀딩스 쪽에 지금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고 그리고 우리 방송에서도 내년에 폴의 시대가 온다고 계속 하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에코프로가 좀 많이 올라가서 좀 팔아가지고 폴로 옮기고 그냥 요소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좀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포스코홀딩스가 IR을 좀 많이 잘한 상황이라서 네. IR 영향도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뭐 긍정적으로 볼 부분들이 2차 전지 쪽에 뭐 여전히 많이 남아 있다고는 하는데 뭐 좀 더 균형 잡힌 시선으로 보자면요. 약간 실적 면에서 3분기에 이렇게 호실적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 아닌가요, 지금? 사실 이제 우리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연결 실적 기준으로
매출액의 50% 가까이가 철강 업종에 대한 부분이 실적이 반영되고 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52%가 철강 업종에 대한 실적이 반영됩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이 2차 전지 소재단에 대한 부분은 매출의 10%도 차지하지 않습니다, 사실. 아, 포스코 전체에서요? 네, 맞습니다. 영업이익적인 측면에 보면 5% 채 안 되고요. 나머지 부분 자체가 건설이라든지 또는 이제 재생에너지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들인데 다만 이제 지금 현재 포스코홀딩스에 대한 부분 자체를 볼 때 우리가 철강 업종에 대한 실적을 얘기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네. 이게 지금 최근에도 이 포스코홀딩스가 상당히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유튜브에서 포스코홀딩스를 쳐보면 먼저 사내 채널이 먼저 나옵니다. 그 사내 채널이 나와가지고 최근에 영상이 이제 폐배터리 관련해서 블랙 파우더를 진행하는 과정들이 나오거든요. 네. 그건 뭐냐면 결국 이 포스코홀딩스도 주가 부양을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개인 투자자한테 보여주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도 야 저렇게까지 열심히 하는데 이 과정이 지금은 되풀이 된다고 봐요. 앞서서 우리가 의료 AI와 비교하기는 그렇지만 최정우 회장에 대한 지금 현재 행보를 보더라도 계속적으로 이제 우리 투자자들에게 기대감을 안겨줄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현재 리튬에 대한 부분 자체 소재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부각시킴으로써 주가적인 부분을 방어하기 위한 노력들을 상당 부분 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실적에 대한 부분 자체는 조금 지금은 중요도가 좀 떨어지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봐야 되는 부분일 것 같은데 대신 우리가 1분기와 2분기에 대한 실적적인 부분 자체를 PR 밴드로 따져본다면 또 포스코가 높은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네. 현재 PR 밴드로 따지면 약 16배 정도 수준이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가 다른 여타의 2차 전지 관련된 양극재 기업들이 100배, 뭐 200배 정도 되는 수준이라고 감안했을 때 이 포스코홀딩스가 프리미엄에 대한 부분 자체를 할인가를 매긴다고 하더라도 지주사기 때문에 그래도 다른 여타의 2차 전지 기업들보다는 좀 더 저평가를 좀 받고 있는 과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실적이 이렇게 뭐 시장에 그렇게 큰 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않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한 달 정도 지나면 이제 실적 시즌이 오잖아요. 3분기 실적 시즌이. 네. 그런 의미에서 지금부터 좀 영업이 개선이 3분기에 좀 점쳐지는 그런 섹터들을 세 분께서 좀 하나씩 좀 던져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김동엽 대표님부터 또 한번 좀 여쭤볼까요? 지금 표면적으로 보면 3분기 때 가장 이렇게 외형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그 말씀 전에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숫자랑 주가랑 같이 가느냐 아니면 주가가 먼저 간다라는 속성을 이미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지금 뒤늦게 뭐 개선이 됩니다라고 하는 게 이렇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갈 겁니다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도 이미 늦었어요? 늦었다기보다는 이미 뭐 갔다 온 애들도 있고요. 아, 그래요? 제가 봐서는 이게 앞으로 3분기, 4분기 실적이 좋아지기 때문에 주가가 이제부터 봐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는 약간은 저는 좀 시차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예. 지금 뭐 누가 봐도 그냥 업종의 실적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되는 건 저는 3분기 때 폭발한 이 거래대금 기반으로 보면 네. 증권사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지겠죠. 근데 주가 면에서 증권사 주가를 사가지고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아무도 얘기 안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게 실적이 좋아지는 데를 가지고 증권사가 좋습니다 얘기해봤자 이거 공허한 메아리에 가깝다 좀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고 오히려 현실적으로 보면 주가는 굉장히 낮은데 최근에 뭐 유가라든가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정제 마진 쪽으로 좀 유리합니다라고 보면 회사 이름 뒤에 유화자 붙는 애들이 오히려 지금 최근에 아주 바닥권에서는 좀 올라가는 모양이 나오고 있고 진짜 숫자랑 주가랑 같이 가는 섹터는 저는 몇몇 개 없지만 라면이에요. 라면이요? 예, 삼양식품하고 농심은 실적대로 갑니다. 지금도 고가고 3분기, 4분기 실적 계속 좋아질 거 누가 봐도 뻔한 상황이고 라면 쪽은 뭐 계속 그냥 좋은 쪽이다 이렇게 보이고 아까 사전에 말씀 주셨지만 상반기 대비해서 숫자가 높게 나올 기업은 섹터는 당연히 조선 쪽이죠. 조선이요? 조선은 분명히 턴어라운드가 이미 삼성중공업부터 2분기에 뭐 숫자적으로 보여줬지만 나머지 기업들도 3분기부터는 플러스를 보여줄 상황이기 때문에 작년도나 상반기 대비해서 기저효과가 분명히 보이는 섹터는 조선이다. 근데 이게 주가랑 같이 갈 거냐 아니면 이걸 보여줄 거니까 주가가 더
많이 오를 거냐, 네. 상반기 때 이미 보여줬느냐, 이거는 좀 별개이긴 하죠. 아니 조선은 그래도 뭐 그동안 슈퍼 사이클 온다 하다가 실적으로 그게 입증이 되기 시작하면은 주가가 좀 오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3분기 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적이랑 그러니까 수조 모멘텀 같이 붙는다고 보긴 하는데 사실 이제 저점에서 많이 올라온 것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주가도 좀 삼성중공업 정도 빼고는 좀 꺾이는 흐름은 나타났고 그리고 최근에 다시 좀 약간 피팅 업체 뭐 기자재 업체들이 좀 반등하는 거라서 이게 네. 그러니까 실적만 보고 가기에는 뭐 장기 투자하는 거 아닌 이상은 이 생각보다 좀 매매 관점에서 좀 어려운 감이 있어서 그래서 저도 그래서 조선주를 이렇게 좋게는 보지만은 투자는 그렇게 하지 않는 편이. 네. 그리고 3분기 실적 아까 좀 저런 비싼 비율을 말씀하셔가지고 뭐 식품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개별 기업을 좀 찾아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식품 쪽에서 이제 라면 쪽 뭐 농심이라든가 삼양식품도 좋은데 네. 뭐 오리온 같은 경우도 실적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좀 주가가 좀 흐름이 괜찮았던 게 그 하이비전 시스템 이런 그 카메라 검사 장비 이런 업체도 카메라도 좀 괜찮은데. 카메라 네, 검사요? 근데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가가 좀 최근에 올라왔거든요. 저점에서 막 2만 원 깨졌다가 지금 22,000원 이상도 올라가고 하는데 이제 시장의 그 증권사 보니까 뭐 영업이 2분기 때 250억 얘기 나왔는데 사실은 되게 리포트는 되게 좋거든요. 근데 실제로 컨셉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실적은 좋지만 컨셉보다 잘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걸 봐야 되는데 실적 자체보다도 컨셉보다 좀 떨어질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최근에 올라왔을 때 차익 의견 좀 드렸던 것도 있었고 그리고 되게 작은 종목인데 시가총 2천억도 안 한 종목인데 헥토 이노베이션이라고 네. 있어요. 그 미래엔진이라는 회사였거든요. 네. 제가 이제 월요일 날 이제 환경 방송에서 얘기했는데 그 주가 좀 올라가고 있는데요. 그 13분기 연속 최대 매출이 나왔습니다. 근데 3분기도 최대 매출이 나올 것 같아요. 네. 이게 그래서 그런 개별 기업 중에서도 실적 모멘텀 있는 기업들이 있는데 주가 바닥했는데 알게 모르게 실적이 좋은 개별 기업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거로 이제 섹터로 크게 찾기보다도 3분기 쪽에서는 틈새 종목들을 좀 찾아보시는 전략도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또 저런 종목을 찾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이상훈 대표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뭐 실적 얘기 나오면 자동차가 움직인다 봅니다. 자동차.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수출입 동향을 보더라도 이제 꾸준한 실적을 나타내는 것이 자동차 업종인데 이 2분기에 일부 조정폭이 지금 8월 달에 좀 나왔던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전장 부품에 대한 수요가 이제 감소했다라는 부분이었고 다만 이제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것은 현재 나오고 있는 자동차주들과 자동차 부품주들의 PR 밴드가 현재 실적에 대비해서 얼마 정도 나오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영업이익 측면에 따진다면 지금 PR 밴드가 2배, 3배짜리도 상당히 많습니다. 부품주들은. 그리고 현재 기아차와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PR 밴드로 따진다면 약 4배, 6배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결국 지금 현재 자동차 업종들이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성장주로 볼 것이냐 가치주로 볼 것이냐에 대한 과도기적 성격이 저는 강하다고 봐요. 만약에 우리가 증권주처럼 가치적인 성격이 강하다면 네. PR 밴드가 아무리 보조 보더라도 증권주는 사람들이 성장주를 안 보다 보니까 안 사게 되거든요. 네. 자동차주들도 지금도 PR 밴드가 2배, 3배, 6배 정도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저렴하다고 판단하지 않는 것은 이것을 가치주로 보기 때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가 양극재에 대한 상승과 2차전지에 대한 상승은 결국 전기차 시장이 확대되면서 나타나는 모멘텀이기 때문에 네. 저는 이런 모멘텀들이 가치주에서의 성격에서 성장주로 넘어가는 시점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과거 2008년도에서 2013년도까지 자동차들이 급등을 보였습니다. 약 5년 동안 슈퍼사이클을 타고 올라가는 모습들을 나타냈었는데 그때 이슈가 뭐였냐면 미국 진출 이슈였거든요.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 미국 진출을 현재 2025년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때 또 한 가지 이슈가 환율이었습니다. 네. 현재 환율이 1,300원대거든요. 우리가 1,200원대를 기준으로 1,300원대면 초약세라고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 이런 자동차주들에 대한 재평가가 좀 더 이어질 여지가 높다고 보고 또 한 가지가 이제 기계업종이 될 수 있겠죠. 우리가 현재 기계업종 같은 경우에도 주가적인 부분을 보면 상당히 바닥권역에서 현재 바뀌고 있는 과정들인데 저는 실적 이슈가 나타난다면 이런 기계업종에 대한 부분에서도 상당한 재평가가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가 현재 시장에서는 뭐 재건 관련된 이슈도 함께 엮일 수 있는 부분이고 네옴시티 관련된 이슈도 붙을 수 있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기계업종에 대한 부분도 우리 좀 더 열어놓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이 증권업계에서 컨센서스를 낸 걸 보면은 3분기 영업이익이 이제 현대차는 122%, 기아는 260% 상승이 전망된다 이런 전망을 내놨긴 했어요. 네. 주가가 그 부분은 영업이익이. 예. 제가 판단하기엔 그래요. 그러니까 그 현대차, 기아차가
특별한 행동을 3분기에 할 때가 가끔 있는데 수년 동안 반복된 거거든요. 네. 충당금을 계속 쌓습니다. 이 세타 엔진 그 이슈 때문에 어떤 때는 한 1조 단위 쌓기도 하고 한 작년에가 한 3조 가까이 아마 충당금을 쌓으면서 3분기 때 영업이익이 그래서 개박살이 났거든요. 네. 이번에 3분기에 대해서 뭐 100%가 넘는다고 얘기하는 건 원래 현대차 기준으로 한 3조씩 나와야 되는데 네. 작년도 3분기가 1조 5천억밖에 안 나왔어요. 네. 충당금을 1조 3천억을 쌓느라고 기아차는 1조 5천억이나 충당금을 쌓거든요. 그래서 거의 한 3조 이런 식으로 썼기 때문에 2020년도도 비슷한 상황이 3분기 때 그 재현이 됐기 때문에 올해는 아마 작년도에 많이 쌌으니까 올해는 3분기 때 그런 일이 안 일어나겠죠. 네. 그러니까 작년도 1조 5천억 대비해서 올해 3조 벌면 100%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원래 3조 버는 게 정상인 정도 그룹이다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엄청난 뭐 상승이다 이렇게 생각 안 할 거고요. 예. 앞서서 우리 이상로 대표님도 말씀 주셨지만 이제 1분기 때 워낙 그 자동차 부품주들이 실적이 좋았어요. 근데 2분기 때 종목들이 보면 매출은 나오는데 영업이익 단이 부러진 애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지금 반토막이 난 애들이 많습니다. 이게 우리가 얼마 전까지 뭐 자동차 부품주 와 업황 좋으면서 주가도 맨날 신고가요. 그거 한 2달 전 얘기고요. 지금은 작게는 한 30%에서 반씩 빠진 애들이 수두룩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3분기 때 여전히 현대차, 기아차가 돈을 많이 버니까 다시 바운딩이 나올 거냐? 저는 조금은 좀 비관적으로 보는 상황이라서 예. 현대기아는 작년 대비해서 숫자가 찍혀서 뭐 좋을지 몰라도 1분기 때 보니까 너네 그냥 풀어줬더니 돈 많이 버는구나. 좀 그렇게 지금 압박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관련해서 보면 3분기 때 숫자적으로 그렇게 탁월하진 않을 거고 네. 주가의 바운딩도 생각보다는 약할 거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네. 아무리 그러셔도 방송에서 개박살은 좀 너무 심한 표현 아닙니까? 공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이제 네, 김동욱 네. 대표님 의견에 저 동의하는 쪽이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현대차라든 기아 같은 경우에 그 예상 실적에서 나와 봤자 본전이라고 좀 보고 있고 여기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충당금 리스크 같은 거 발생 같은 경우에는 좀 급락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 입장이고요. 이제 투자자들이 지금 현대차나 기아차들을 좀 특히 개인 투자자들은 철저히 외면하고 있는 게 네.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얼마 전에 이제 GM 같은 경우가 그 얼센 세일 기반으로 해서 전기차 라인업을 이제 하반기에 어떤 거 나올지 쭉 풀 공개를 했거든요. 네. 그거 보고 느낌이 아 GM 사야 되는구나. 그 생각 딱 들었습니다. 어. 이유가 거기에 이제 SK온의 9만반 배터리가 들어가는 그런 이제 전기차가 되고 나오는데 그 이코넉스 EV가 3만 달러에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3,800만 원 정도 이 정도 될 텐데 지금 현대차가 나오는 그 LFP 배터리 장착한 전기차들이 4천만 원 넘고 되게 비싼데 거기에 비해서 지금 GM 쪽에서 나오는 차들이 굉장히 저렴하게 나온 거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이제 전기차 저거 사야겠는데 실제 차를 저걸로 사야겠는데 이 생각이 좀 들어서 그래서 향후에 저도 GM에서 나오는 전기차를 기다렸다가 그쪽을 사야겠다 이 생각들을 저뿐만 아니라 많으신 분들이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네. 보면은 지금 전기차 쪽에서 판매량이 유독 지금 현대기아차만 둔화가 되고 다른 글로벌 기업들에서 둔화가 되는 게 이 전기차 시장을 갔을 때 현대차가 지금의 그 내연기관차 쪽에서의 지위를 유지 못할 수도 있겠다는 이런 좀 불안감이 있는 상황이고요. 예. 거기에서는 배터리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는 이슈가 크고 특히 이제 CATL에 의존해서 특히 NCM도 아니고 LF 배터리에 의존한 전기차가 앞으로 계속 나오게 된다면은 아마 현대차 쪽의 차량들이 더 외면 반응성이 상당히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 자동차 쪽 특히 완성차 쪽에서의 지금 투자는 좀 지금은 좀 피해야 된다. 할 거면은 해외 국내 3원계 배터리를 장착된 완성차를 투자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리 물가의 상승폭이요 예상보다 더 커졌다. 한국은행이 이런 진단을 오늘 내놨죠.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한국은행의 최우선 목표는 역시 물가 안정이고 그걸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분명한 정책 실기입니다. 고물가로 고통받는 이 민생 문제부터 서둘러서 해결해야 기업도 살고 그래야 우리 증시도 좀 활력이 찾아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내일은 정철진, 이성웅 그리고 강준혁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